지수야, 너냐? 정말 너냐? 낡은 금빛 목걸이에 시선이 꽂힌 강 회장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음성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고급 한식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지수는 주저앉은 채 두 손을 덜덜 떨며 얼룩진 식탁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그릇이 엎어지며 튀어오른 국물이 강 회장의 하얀 셔츠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 장면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죠. 순간 지수의 가슴팍에 걸린 낡은 꽃무늬 펜던트를 본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고 식당 전체에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다세대 건물, 낡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그 집에서 지수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전날 저녁 먹다 남긴 컵라면, 국물을 데워 아침을 때우고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오래된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꺼내 입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카드 연체 문자가 몇 개 떠 있었고 전기세 독촉 메시지도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속으로 되뇌이며 어깨를 움츠리고 집을 나섰죠. 지수는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한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일하게 된 건 순전히 운이었고 또 동시에 운이 없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성실한 태도 덕에 뽑히긴 했지만 청담동이라는 동네는 지수에게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서 있어도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 직원들 사이에서도 묘한 거리감이 있었고 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정신없는 점심시간이었고 VIP 예약석에 급히 손님이 들어온다고 하여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지수는 얼떨결에 그 자리를 맡게 되었고 손님이 오기 전 식기를 정리하며 여러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렇게 다짐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던 찰나 중후한 풍채의 중년 남성이 일행들과 함께 들어섰고 그가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강남 일대의 건설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업계에선 잘 알려진 기업인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의 앞에서 긴장을 풀지 못했죠. 지수 역시 손에 식판을 쥔 채 자기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차려낸 음식이 놓이고 지수는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서빙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순간 발밑에 있던 젖은 천 조각을 밟고 중심을 잃은 지수가 균형을 잃고 그만 김치찌개 그릇을 통째로 강 회장의 상의 위에 엎질러 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수는 울상이 되어 무릎을 꿇다시피 고개를 숙였고 식당 안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휴지를 들고 뛰어왔지만 강 회장은 그것보다 훨씬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셔츠를 훑어보는 것도 잠시 지수의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목걸이 대체 어디서 났나? 그의 목소리는 확신보단 두려움이 섞인 듯한 뉘앙스였고 지수는 당황해서 가슴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닿은 금속은 오래되고 낡은 감촉이었고 그 작은 목걸이 하나가 식당 전체의 분위기를 뒤바꿔버렸죠. 지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냐? 정말 너냐? 강 회장의 얼굴엔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한 사람 특유의 공허한 놀람이 맴돌고 있었고 지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아는 듯한 이 중년 남자의 태도, 그리고 이 목걸이를 알아보는 눈빛, 모든 것이 두려움과 의문으로 엉켜 지수의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건 이후 지수는 매니저의 호출을 받았고 직원 휴게실로 불려가 싸늘한 분위기 속에 앉게 됐습니다. 매니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객이 어떤 분인지 알아? 회장님이시야. 그것도 강상건설.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맞대고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할 틈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는 어떤 설명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날로 일을 그만두게 됐죠. 서랍에 넣어뒀던 개인 물품을 챙기며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식당을 나섰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캔버스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반복해서 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고 특히 그가 중얼거렸던 그 말, 지수야. 너냐? 지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보고 그런 반응을 했던 걸까? 지수는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자취방에서 지수는 목걸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금빛이었지만 색이 발에 있었고 펜던트에는 작은 꽃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죠.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처음 이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원장 수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거야. 그것만이 지수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고 지수는 그 의미도 모른 채 평생을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부모를 잃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마다 봉사자 가족과 외출을 나가곤 했지만 지수는 늘 남겨졌고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고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죠. 지수는 이번 일로 인해 이 목걸이에 무엇인가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수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비서라 밝힌 남자가 전화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가능하실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지수는 얼떨떨했지만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 남자가 자신을 찾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약속 장소로 안내받은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검정색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도착했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근엄한 분위기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건넸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고맙다. 지수는 가슴속이 답답하게 죄어오는 느낌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지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남기고 갔다고.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 회장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딸의 것이었다. 그 한마디에 지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강 회장은 한참을 뜸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내 딸과 사위는 1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딸 내가 실종됐었다. 지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저릿해졌죠. 나는. 그럼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떠올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수는 그 눈빛에서 어쩐지 오래된 따뜻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평생 바라던 어떤 감정과도 닮아 있었죠. 불쑥 찾아온 생애 첫 가족의 그림자. 그 낯선 따뜻함 앞에서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국내 사연 작성 챗봇 2.0의 말. 며칠 후 강 회장은 정식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수는 얼떨결에 병원을 찾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검사를 마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고 한편으론 두려움이 컸습니다. 만약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버려졌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인지 지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수는 강 회장의 외손녀 강지영의 딸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고 지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인생에 갑자기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선 것이 아직도 어색하고 낯설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강 회장은 곧바로 지수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함께 들어오자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고 그렇게 청담동 고급 주택가의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넓은 대문, 정원이 있는 집, 고급 소파, 식탁, 그리고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지수에게는 이질적이었고 위압적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수를 불편하게 만든 건 바로 그 집안의 시선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외동아들, 강우진, 그리고 그의 아내 윤정. 그들은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윤정은 냉랭한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보았고 처음 인사를 나눈 날에도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 윤정은 그렇게 말하며 지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말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배어 있었고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살얼음 같았습니다. 회장은 지수 옆에 앉아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진짜라는 증거는 아직 검사가 전부 아닌데요. 서류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죠. 이런 일은 너무 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지수는 내 딸의 딸이 맞다. 그 말에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꿈꿔왔던 가족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배제감은 또 다른 외로움이 되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회장은 따뜻했지만 집안 분위기 전체는 그녀를 이방인처럼 밀어내고 있었고 지수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이 집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지수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되뇌어 온 말들과 닮아 있었죠. 며칠 뒤 윤정은 지수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그 앞에 섰고 윤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단지 친절하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윤정의 구두 굽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서운 건 행동이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하러 나갈 때 혼자 남겨지는 일이 잦았고 지수가 앉아있는 방엔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 이 집의 사람이야. 피로 이어진 가족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야. 내 귀걸이가 없어졌어. 내 서랍에서. 지수는 깜짝 놀라 달려갔고 강우진도 놀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윤정은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너 말고 누가 했겠어. 너 말고.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 없잖아. 지수는 억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회장은 진정해라 라며 상황을 막으려 했지만 윤정은 그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지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지수는 억울함보다 무서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 집안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젠 끌어내릴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자꾸만 다시 삼켜졌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지수는 가까스로 내뱉었지만 윤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내 물건은 내가 알아. 어제까지 분명히 서랍 안에 있었어.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우진조차 그 상황에서 별다른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강 회장만이 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며 지수의 옆을 지켰습니다. 결국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지수의 방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수는 침묵 속에 방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윤정의 귀걸이가 담긴 작은 케이스가 침대 밑에서 발견됐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꽂혔고 윤정은 승리를 확신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 더 필요해요. 봤잖아요. 저 애가 훔친 거야.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건드리지 않았던 물건이 거기서 나왔고 상황은 이미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고 눈빛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아이가 자신의 피부치라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현실은 지수를 궁지로 몰고 있었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의심은 자라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고 쓰러지듯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조용히 지수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지수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손녀야. 그의 말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심이 지수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러나 동시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믿음이란 것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꺾여버릴 수 있다는 걸 지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뭐라 하든 더는 그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짐을 정리하던 중 서랍 한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낯익은 여자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부부, 사진 뒷면엔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 어디서든 꼭 행복해야 한다. 그 글을 본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들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제 엄마예요?
회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 맞아. 저건 지영이야. 내 딸, 그리고 저 남자가 내 아버지. 그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어릴 때 마지막으로 찍은 거야. 지수는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미처 닿지 못했던 마음. 한 구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이제서야 진짜 가족의 숨결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회장의 서재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한 사람은 집안의 오래된 도우미였습니다. 정리 도중 우연히 떨어진 봉투 안에 회장의 딸이 생전에 남긴 편지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 강지영이 자신이 만약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잊히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지수가 지닌 금빛 목걸이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이 목걸이를 꼭 쥐어주세요. 엄마와 아빠가 평생 사랑했다는 걸 잊지 않게요. 이 자료들은 지수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감정적, 물질적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회장은 이를 토대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증거를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수는 내 피부치고 우리 가족이다. 그의 말에 강우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고, 윤정은 차마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윤정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적대감은 드러내지 않았고, 지수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회장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보다 더 강한 건 진실과 시간이라는 걸 말이죠. 지수는 다시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고개를 숙였던 그 날을 떠올리며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회장의 서재에 있는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목걸이는 이제 지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잊힌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였습니다. 회장은 이를 정리하여 공증을 받게 했고, 변호사를 불러 법적으로도 지수를 손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집안에 전해진 날,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혔고, 강우진도 무거운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들과 대립하기보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죠. 회장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 집의 사람이야. 당당히 앞으로 나가도 돼. 그 말은 지수에게 아주 긴 세월 동안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고령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잦아졌고, 주치의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죠. 지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찾았고, 회장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너랑 좀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네. 그 말에 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병실안 지수는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만 그려봤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이 지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죠. 회장은 병상에 누운 채로도 회사를 챙기며 지수에게 하나둘 가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온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책임감이라는 거지.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지수는 그 이야기를 모두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전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지수를 내 정식 후계자로 지정할 것이다. 그 말에 거실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은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강우진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손녀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회사를 한 번도 책임질 준비를 하지 않았어. 지수는 달라. 피도 마음도 책임질 줄 아는 아이야. 그 한마디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윤정은 본격적으로 집안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며 지수를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집안에 퍼지는 기류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고 불안한 마음에 회장의 비서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모님 쪽에서 사람들을 따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회장님의 결정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지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수의 과거를 조사하던 변호사가 보육원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한 서류 하나, 바로 지수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강우진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는 곧 지수가 어릴 적 사고 이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고아로 자라야 했던 것이 단순한 사고나 실수 때문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를 일부러 못 찾게 했던 건가요? 지수는 목이 메어왔고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 죄다.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외면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진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당당하게 마주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주눅들지 않겠다는 각오가 그 눈동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회장의 허락을 받아 강우진의 오래된 사무실 창고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보관함을 뒤지던 중 낡은 서류철 안에서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처리됐음. 더는 흔적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당시 보육원 원장의 사인이 남겨진 내부 문서였습니다. 지수는 손에 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수십 년간 자신을 외롭게 만든 진실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이 사실을 회장에게 전했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짙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진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 말 없이 회장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아들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동시에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탓에 손녀를 거리에서 자라게 만든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제 외손녀를 찾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외롭게 자라야 했습니다. 이는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회장은 이어 지수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며 그녀에게 강상건설의 경영 일선에서 점차 역할을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방송과 기사로 빠르게 퍼졌고 지수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선 지수에 대한 응원과
동정 여론이 생겨났고 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후계자로 천명한 이상 집안에서 반발할 명분도 사라진 셈이었죠. 결국 윤정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강우진도 머리를 숙인 채 아버지 앞에 섰고 회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수는 회장이 남긴 재단을 관리하며 사회복지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자신이 자라온 보육원에도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젊은 회장님이라 불렀고 지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아픔을 세상에 돌려주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날도 햇살이 좋은 오후 지수는 회장과 함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고 지수는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지금처럼 곁에 있어 주셔서. 회장은 지수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지수야. 너는 내 인생의 온 기적이다. 목걸이는 여전히 지수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장신구가 아니라 잊힌 진실과 사랑의 상징이자 지수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장표였습니다. 지수는 그 목걸이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지수의 인생엔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움츠러들지도 잊힌 진실에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